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정순규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 현장의 죽음이 그래 왔듯 그의 죽음 역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냥 잊혀질 산업재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끈질긴 추적과 싸움 끝에 회사 측 관계자 3명을 법정에 세웠고 오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였습니다. 잊혀진 죽음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아직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먼저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의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한 남성이 흙바닥에 누웠고 구급대원들은 급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정순규 씨.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유가족과 경찰은 4m 높이의 구조물 비계에서 떨어져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추락사고를 막을 안전그물망도 안전고리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원청업체인 경동건설은 추락사고의 원인을 정 씨의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부산지방노동청 역시 사측의 주장을 비중 있게 받아들였고 검찰 역시 원하청 관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만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년 8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피고인인 경동건설 관계자가 20분 늦게 법정에 나타나면서 재판은 지연됐습니다. 뒤늦게 재판이 열렸지만 선고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피해자, 피고인 진술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경동건설 현장 감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금고 4개월을 선고했고 그나마 형집행을 모두 유예했습니다. 사측에 부과된 벌금은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을 줬더라도 원청이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며 사측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정 씨가 안전한 통로로 돌아 나오지 않고 수직 사다리로 내려와 사고가 났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원인만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인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유족들은 선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찰 측에 즉각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이런 미약한 처벌조차 정 씨가 숨지고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겁니다. 추락사 직후 그의 죽음은 철저히 소외됐고 현장 조사 결과도 경찰,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다 달랐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려고 발벗고 나선 건 유족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윤파란 기자입니다. 정순규 씨의 아들이 아버지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안전그물망이나 난간도 없이 비계가 듬성듬성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그물망이 제대로 설치된 사측이 제시한 사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고 책임을 정 씨에게 미루기 위해 사고 직후 사측이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유족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실했던 초기 조사도 문제였습니다. 정순규 씨가 추락한 높이와 위치에 대해 경찰은 4.2m 높이의 비계 안쪽, 안전보건공단은 3.8m 높이의 바깥쪽, 부산지방노동청은 2m 높이의 수직 사다리 바깥쪽으로 추락했다고 각기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사측이 숨진 정 씨를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 지정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유족들은 직접 글씨체 감정에 나서 정 씨 필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같은 건설 현장이었지만 원청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조치가 크게 달랐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문서 위조 혐의는 검찰 공소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노동청의 부실 조사에 대한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사의 안전조치는 하루 만에 조치되었고 재조사 원인이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느 누가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1심 재판도 담당 판사가 바뀌었다며 작년 12월에서 미뤄졌고 유가족들은 법원 앞에서 해를 넘겨가며 1인 시위를 해야 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1심 판결. 허망한 판결을 마주한 유족들은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동건설 향해서 저희가 검찰이 항소하게끔 유족 의견서도 제출할 거고 모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2심을 향해 가겠습니다. 노동자는 숨지고 유가족은 증거를 찾아 헤매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도 중대재해를 방치한 기업은 고사하고 현장 관리자조차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 이것이 노동 현장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노동 현장의 안타까운 죽음은 어제도 오늘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미루어 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중 상당수는 기업들이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는 노동자의 안전에 조금만 신경 써도 최소한 기본만 지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임상재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철물 제조 공장. 어제 저녁 9시쯤 협력업체 소속 44살 박모 씨가 H빔이라 불리는 무게 3.5톤짜리 철제 자재에 깔렸습니다. 제가 청각이 좀 안 좋은 편인데도 꽝 하는 소리면 작업자들하고 저희 해가지고 들것에 실어가지고 앰뷸런스에 이송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전신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척추 나가고 골반뼈 나가고 하나씩 수술을 들어가야 된대요. 사람만 있어서 다행이죠. 박 씨는 동료들과 함께 H빔을 용접해 붙이는 작업을 마친 뒤 홀로 마무리 작업을 하다 세워뒀던 H빔이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동료들은 주장했습니다. 작업 이제 종료 시점에서 저희도 이제 정리 정도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 정도를 하는 상태에서는 2인 1조나 3인 1조 작업을 안 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사방댐 건설 현장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거푸집에 레미콘을 붓는 작업 중이었는데 무게를 못 버틴 거푸집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1시간 반 만에 겨우 구조된 2명 모두 크게 다쳤고 특히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숨졌고 경기도 포천 채석장에선 60대 노동자가 바위에 깔려서 또 경북 영천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전봇대를 수리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리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 사이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만 무려 292건. 중대재해기업법이 진통 끝에 올해 초 통과됐지만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 처벌수에는 1년 이상 징역이어서 이보다는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어제 넘긴 데 이어서 내일은 1,4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는 50대 그리고 8월부터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모든 국민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접종 마지막 날인 오늘 병원 대기실에는 접종을 기다리는 30대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제까지 얀센 백신 접종자는 86만여 명, 접종률은 83.3%를 기록했습니다. 대기가 한 4만 몇 명 걸려 있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무래도 빨리 맞을수록 더 이게 마스크도 덮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60세부터 74세까지 36만 명이 초과 예약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각 의료기관에서 예약일을 앞당겨 잔여 백신을 접종하면서 초과 예약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대로라면 내일 중 상반기 목표 최대치인 1,400만 명 접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호응도가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내일 발표될 3분기 백신 접종 계획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7월 중 50대에 대한 우선 접종을 먼저 진행하고 만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접종은 연령별 구분 없이 8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수급 상황에 따라 월별로 결정됩니다. 아마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요. 나머지 일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30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돌봄 인력, 그리고 고3 수험생에 대한 접종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4가지 변이 바이러스 중 최근 들어서 인도형 델타 변이의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변이가 더 걱정되는 건 이 전파 속도도 그렇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안 먹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맞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막아줄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인구의 79%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영국.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며 지난 일주일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웃돌았고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된 봉쇄 전면 해제 시점을 한 달 늦췄습니다. The Delta variant now accounts for over 90% of cases across the country. We'll pause for up to 4 weeks until the 19th of July.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이유는 백신이 우리 몸에 각인시킨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조사 결과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화이자 90%, 아스트라제네카가 86%입니다. 그런데 1차 접종만 했을 때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33% 정도로 낮습니다. 2차 접종까지 하고 나서야 화이자 88%, 아스트라제네카 60%로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올라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최근 임상 3상 결과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9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국내엔 3분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델타 변이 확진자가 155명 발생한 만큼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신 분들은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우리가 방역을 이제 철저히 준수해야겠죠.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교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른바 희귀 혈전증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희귀 혈전증 판정을 받은 두 번째 환자였고 첫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박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A씨. 접종 9일 후인 지난 5일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증상이 악화되고 의식이 저하되자 상급병원을 찾은 A씨는 어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오후 2시 10분경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일 또 다른 30대 남성 1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고 완쾌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는 903만여 명,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빈도는 2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0.2명 수준입니다. 2,200여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영국의 경우 240여 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4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숨진 A씨의 이상 반응 발생과 사망 사이 경과를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직속 부하인 여자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업어준다며 강제로 팔과 어깨를 만진 행위를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면서 면죄부를 준 건데요.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육군 학생 군사학교 간부 A 소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여성 부사관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추억을 만들자 너를 업어야겠다며 B씨의 양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렸고 난데없이 키를 재보자며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걸 가르쳐준다며 뒤쪽에서 B씨를 안으며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던 B씨.
직속 상관인 A 소령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바로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상황을 휴대전화에 기록했고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 소령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고 이것만으론 성적 자기결정권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살짝 닿았다. 이런 때나 쓰는 말일 수 있는 걸 것 같고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같은 죄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 법정형을 높였지만 실제 처벌에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사법 시스템은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구나. 내가 괜히 신고를 했다거나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결국 대법원이 2년 만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소령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처럼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군 사법 체계가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최근 세상을 등진 이중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서야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남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룻밤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 8년 전 직속 상관의 성추행과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오대위. 하지만 군사법원은 상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재판에 넘겨진 군 성범죄 사건은 2,170여 건. 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인 25%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도 없고요. 베테랑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현란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의 경우 수사도 재판도 모두 부대 안에서 이뤄집니다. 군 검찰과 군 법원 모두 부대 지휘관에 종속돼 있습니다. 군 검사는 지휘관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영장을 청구할 때도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 법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재판관을 지정하고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검사와 군 판사, 국선 변호장교들은 같이 군사훈련을 받고 한 지휘관 아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근본적으로 독립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검사하다가 인사발령 나면 판사 되는 거죠. 검사하다, 판사하다, 법무실장, 법무참모하다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은 1심에서만 군사재판을 받도록 군 사법체계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빼고 모든 사건을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택배 노사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류 작업을 내년부터는 택배 노동자가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건데요. 택배 노조는 파업을 풀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를 일일이 손으로 나누는 분류 작업. 택배 노동자가 배송 업무 외에 추가로 떠안아했던 이 작업은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고 택배 노조는 분류 전담 인력을 충원하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작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송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녁 11시, 12시 돼야 배송이 끝난다라는 거죠.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 둘째 날. 택배업계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들을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정부 여당의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분류 전담 인력을 대폭 충원하기로 한 겁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과 배송 구역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임금 보전 요구는 노조 측이 철회했습니다. 물량이 감소하는 것만큼 수입을 보전하자라는 것들이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였지만 정부 여당과 택배사들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 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차질을 빚었던 배송도 모레부터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배 노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대립으로 최종 합의문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 측이 분류 작업을 전가하지 않도록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이번 2차 합의문에 명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정본부 측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민간 택배 노동자들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조는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을 풀고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환입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대로 한 여성의 뒤를 반바지 입은 남성이 따라갑니다.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살짝 거리를 두자 남성이 옆으로 따라가더니 보폭을 이렇게 잠깐 멈춰보면 그 사람도 멈추고 그렇게 약간 조금 이상했다. 그래서 내가 느낌이 잘못 느꼈겠지 이렇게 하고 갑자기 순식간에 여성에게 달려들어 팔로 여성의 목을 걸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목을 뒤에서 조른 뒤 이곳 지하 주차장까지 끌고 들어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 남성은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죽여버리겠다, 너는 죽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마구잡이로 때렸고 여성은 겨우 주차장 밖으로 기어나오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 뒤를 따라와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말할 수 없이 맞아가지고 입도 막 위아래로 막 찢는다고 소리 지른다고 찢어가지고 엄마 나 진짜 악마한테 당한 거라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남성은 도망간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25살 대학생 김모 씨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길이었습니다. 눈측에 부종이 좀 관찰되면서 환자분 말로는 눈이 안 보이신다 하시더라고요. 목을 쫄랐다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왼쪽 눈을 크게 다쳤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29살 A씨는 CCTV 추적을 통해 다음 날 폭행 현장 근처에서 체포됐는데 직업이 없고 죽어도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폭력에 당한 건데 태풍벌이 정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우리 딸을. 지난해 5월 한 여성이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광대뼈가 심하게 함몰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지만 비슷한 사건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긴 채 숨진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오늘 이 여성이 남긴 마지막 음성이 공개됐습니다. 가해자들의 괴롭힘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어서 현장에 나왔는데 너무 치욕스러워서 살고 싶지 않다는 글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김모 씨. 지난 10일 세상을 등지기 전날 밤 김 씨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일한 여성 노동자였던 자신에게 현장 관리자들이 보인 행태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털어놓습니다. 아줌마 이거 좀 치우세요인데요. 발로 집어차면서 치우래 저보고. 되게 언니 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화재를 감시하는 화재 감시원으로 입사했지만 업무와는 무관한 쇠파이프를 나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결국 허리와 손목을 다쳤다고 말합니다. 파이프가 100개 막 혼자
혼자 나는 거 뭐 하다 보니까 언니 적용했거나 지금 물리치료 받거나 삶에서 처음이에요. 허리 아프부터. 계속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3분 먼저 들어갔다고 아줌마가 먼저 작업자에 2명이 남아있는데 들어가고 앉아있고 뒤에서 이제 완전히 뭐 저를 결국 김 씨는 참을 만큼 참았다며 내일 그만두겠다고 울먹입니다. 살고 싶어서 일나갔거든요. 사람들이 해결도 바보 같은 게 나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지. 하지만 다음 날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김 씨 앞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 직후 김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신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회성 내지 뭐 그죠? 단발성으로 했는데 사실 겉단에 선대까지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 동안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도 없는 이 업체에 대해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광주 붕괴 참사를 일으킨 건물의 철거 계획서를 보면 건물 맨 위층부터 차례대로 부수기 위해 팔길이 30m짜리 특수 굴착기를 동원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팔길이 10m짜리가 철거 중이었습니다.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먼저 차주혁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4시간 전 사진입니다. 굴착기가 3층 높이 흙더미 위에서 벽면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1, 2층을 절반 넘게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수십 톤 흙더미를 쌓고 올라갔습니다. 이 굴착기의 팔 길이는 10m. 흙더미 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건물 안쪽 벽까지 닿지 않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팔이 5층까지 닿지 않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굴착기의 무게는 30톤. 하지만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지지대 설치는 아예 계획서에 없습니다. 한쪽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저 프레임이 한 스핀만 남아있거나 급기야 이번 사고처럼 한쪽 기둥이 완전히 없는 경우에는 거의 이런 행력에 대해서 견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해체 계획서.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흙을 쌓고 팔 길이 10m가 아니라 30m짜리 굴착기가 멀리서 위층부터 차례로 철거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건물 벽에 기대 흙더미를 쌓을 필요도, 굴착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롱붐 암이라고 불리는 팔 길이 30m짜리 굴착기는 하루 사용료만 500만 원. 실제 철거에 투입된 팔 길이 10m짜리 굴착기는 100만 원입니다. 5배 더 비쌉니다.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는 롱붐암이 와야 돼요. 근데 롱붐암 오면은 이 장비 대여료가 엄청 올라가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건물을 해체할 때는 붕괴 방지 대책이 담긴 구조 안전 계획과 안전 점검표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체 계획서에는 이런 서류들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번 철거 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가 진행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건설 현장에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다단계 같은 재하도급이 난무하고 있고 그만큼 안전을 위해 쓸 돈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실태를 이문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건물 해체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50억 원을 주고 한솔기업에 하청을 맡겼습니다. 한솔기업은 비계 설치와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고 다시 12억 원을 주고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맡겼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 공사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니 돈 들여서 계획서 다 지키면서 공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들이면 이제 안전하게도 할 수 있는데 하청이 하청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최종적으로 이제 맡은 사람은 그 비용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에 이제 있는 것이죠.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부는 누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모든 건설 공사의 계약 관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재하청이 워낙 많다 보니 제대로 보고될 리가 없습니다. 이번 철거 공사에서도 정부는 한솔이 백솔에게 준 재하청 계약을 아예 몰랐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되면은 저희도 이제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통보를 하죠. 한 건설업계 종사자는 재개발 재건축 공사의 90%는 불법 재하청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 4단계 정도 내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상 밑에서 이제 받는 사람들이 그 이제 광주 그 이제 사장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 받는 거예요. 아마 90%는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국 공사 현장은 5만 5천 곳. 지난해 불법 재하청으로 처벌된 건설업체는 43곳뿐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난민 심사를 받겠다면서 공항 환승 구역에서 숙식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베리아 출신 남성이 환승 구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해서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송환 대기실에서 1년 넘게 갇혀 지내다 난민 심사를 받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 갇혀 지낸 것은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아프리카 서쪽 국가 라이베리아에서 한국에 입국한 30대 남성.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왔습니다. You drink with blood. They mark you, put mark on you, on the hand, the two hands. Mark the back. It's very dangerous. It harm, it kill people. A씨는 한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제대로 된 심사는커녕 설명도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귀국을 거부한 A씨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공항 내부 송환 대기실뿐이었습니다. 200 persons will be in a place, the separate place. Yeah, one toilet, one shower. No place to sleep. It was like jail. 원래 비자가 없거나 범죄 전력 등으로 입국 허가가 안 난 사람들이 귀국 전 잠시 대기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곳인데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A씨는 난민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곳에서 1년 1개월을 보냈습니다. 귀국을 거부한 것이어서 같이 머물던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구걸해 연명했습니다. Food to eat. They said no, they don't give me food. They don't have food for me. The only way I was surviving there, I was begging people for food. 그런데 2016년 한국 법원은 A씨에게 난민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사실상 불법으로 감금당한 셈인 건데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부당하게 잡아다 가두었다면 국가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난민 지원 공익단체들은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신청자의 장기간 감금을 방치할 경우 보상할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20살 청년이 또래들한테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 가족들이 이미 작년부터 실종 신고를 2번이나 했고 이 또래들을 폭행으로 고소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고 자진해서 가출한 사건, 또 폭행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 동급생을 서울 마포구 원룸에 가둔 뒤 알몸으로 결박하고 학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살 안모 씨와 김모 씨. 친구가 영양실조 상태였대요. 미안하면 없으십니까? 피해자가 처음 대구에 본가를 나간 건 지난해 10월 중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다는 아들이 들어오지 않자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3주가 지난 뒤 돌아온 아들은 안 씨와 김 씨에게서 여러 차례 주먹으로 맞아 다쳤다고 털어놨고 아버지는 이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만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수사가 넉 달째 지지부진하던 지난 3월 아들이 학원을 간다며 나가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경찰에 가출 신고했고 경찰은 이번엔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때린 2명과 같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같이 있던 피의자들의 눈치를 본 걸로 추정됩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행방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피해자가 월세도 안 내고 물건도 파손해 헤어졌다고 둘러대 의심을 피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자진 가출로 결론 내고 실종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고 폭행 사건은 지난달 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폭행 신고가 들어온 사건의 피해자였지만 위치 추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연관성이라든지 없는가 추출해 보려고 그랬는데 도움 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언급된 부분이 또 없고 그 사이 피해자는 피의자들과 계속 함께 지내면서 감금과 폭행을 당했고 급기야 34kg의 깡마른 몸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신고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20대 운전자가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질주와 급제동을 반복했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 20km를 추적해서 잡았습니다. 그 과정을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공룡나라 휴게소 부근입니다. 텅 빈 도로에서 갑자기 소나타 승용차가 급제동을 겁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깜짝 놀라 상향등을 켜자 속도를 올리며 질주합니다. 음주운전임을 직감한 뒷차가 곧바로 쫓아가면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112 신고도 이뤄졌습니다. 음주 신고하려는데요. 따라가고 있거든, 음주야. 위치를 조회했는데 지금 차선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운전이 계속되고 신고자 무리해서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연결을 할 테니까 가시는 길목마다 어디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신고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추격을 이어갑니다. 20km 넘게 쫓아가면서 경찰에게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렸습니다. 진주 ICC 들어갑니다. 하이패스로요.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시내로 진입하더니 주택가에 차를 세웁니다.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갑자기 후진하며 달아납니다. 빨리 와, 빨리.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차 턴세를 비집고 바꿔하면서 첫 번째 1차적으로 BMW 추돌을 했고요.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한 씨의 도움 속에 현장에서 소나타 운전자 27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5%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신고자분께서 정확한 위치와 그 동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심야 시간 만취한 20대의 고속도로 질주극은 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자, 대체 왜 이러나 싶은 음주운전 소식이 또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만취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요금소에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차에는 5살 난 아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강원도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요금소.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는 차량 한 대가 요금소에 접근하더니 그대로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90도로 돌아서 버린 SUV 차량. 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고 앞바퀴도 빠져 앞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강한 사고 충격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설물이 이렇게 파손됐는데요. 다행히 차량은 사용하지 않는 요금소로 돌진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은 32살 A씨.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었습니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딱 봐도 음주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질문을 해보니 말이 횡설수설, 운전을 안 했다, 대리를 불렀다, 말이 계속 횡설수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차 안에 어린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살, 운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낸 사고 때문에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춘천에 살고 있는 A씨는 5살 아이를 태우고 북원주 나들목을 출발해 춘천까지 최소 6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타박상 치료를 마치면 새벽 시간에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벌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 육군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가 간부를 협박하고 상관을 모욕했다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이 대대장은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서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했고 외부, 특히 SNS에 제보하지 말라면서 입단속까지 시켰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해당 병사가 자신에게 격리를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A 병사는 단체 이동을 하던 중 대대장을 맞닥뜨렸습니다.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격리하면 되기 때문에 A 병사는 격리를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격리 생략은 상관에 대한 범죄라면서 그동안 A 병사의 잘못을 모두 취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대장은 조교 활동이 버겁다며 소대장과 면담했던 내용을 간부 협박으로, 대대장에게 격리하지 않았던 건 상관 모욕으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이미 질책을 받았던 점호 이후 공중전화 사용 같은 사소한 일들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이틀 뒤엔 A 병사 아버지까지 부대로 불러 아들을 형사처벌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까지 보이며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등대 기준을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사람이 판단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많이 겁이 났었죠. 그러자 대대장은 형사처벌은 안 할 테니 그동안 일을 SNS나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버님 좀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향후에 SNS나 인터넷상에다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올린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A 병사는 점호 이후 공중전화 사용 등으로 지난달 징계위에 넘겨져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병사는 반발하며 항고 이유서를 냈지만 부대는 이마저도 글자 수를 줄여라,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고 트집을 잡으며 2번이나 돌려보냈다 수리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나서 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부대는 징계를 보류했고 육군은 해당 대대장을 포함한 부대 전체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불륜 관계인 기혼 여성의 초대로 남편 몰래 그 집을 방문했다면 당연히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였는데요. 최근엔 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하급심에서도 잇따라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남성 A씨는 불륜 관계인 기혼 여성 집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남편 몰래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죄가 적용됐습니다. 1심은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남편의 정신적 피해도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라고 뒤집었습니다. 집주인인 불륜 여성의 승낙을 받아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라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의 상고로 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검찰, 교수들까지 불러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누군가 집에 들어오게 할 자유보다 함께 사는 사람의 평온이 우선돼야 한다고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의 평온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누구를 들어오게 할지 말지 의견이 대립하는 건 가족 등 공동체 내부의 문제라며 여기까지 국가가 형벌로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남의 집을 방문할 때 모든 거주자의 동의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형사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두 회사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거주자 몰래 자신의 애인을 종종 집에 들이는 경우 등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이는 최근 주거침입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개 변론을 진행한 대법원 재판부는 택배기사가 한 세대의 동의만 받고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오는 경우와도 논리적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출입자 관리에서 주민들 간의 완벽한 의사통일이 매번 가능한지 등을 묻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방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된 기존 주거침입죄 판례를 새롭게 바꿀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지난주 업비트에 이어서 밤사이 또 부실 코인들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거래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부랴부랴 부실 코인들을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거래소들은 애초에 이런 부실 코인을 상장시켜 돈을 벌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공지를 띄웠습니다. 렉스, 이오, 판테온 등 코인 8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상장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28종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코인빗은 거래 규모 기준 국내 3위 거래소입니다. 코인빗은 상장 폐지 이유에 대해 내부 거래 심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준이 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코인 가격이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상장 폐지 예정 종목은 대부분 70-80%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코인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반토막이 났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인 거래소들을 정리하겠다고 정해놓은 시한은 9월, 석 달 남았습니다. 거래소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부실 코인들을 줄줄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부실 코인들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장본인은 바로 거래소들입니다. 상장은 자기들이 시켜놓고 이제 와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안 된 프로젝트들이 무더기로 상장을 많이 했어요. 로비도 많이 하고요. 거래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랑 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돼요. 거래소 입장에서 그런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20곳에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을 모두 못 쓰게 만들어 놓고 복구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라고 하죠. 외국 해커들이 주로 쓰는 수법인데 국내에서도 이런 랜섬웨어를 설치하고 거액을 뜯어낸 컴퓨터 수리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컴퓨터를 고치는 척하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한 건데요.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들이 갑자기 정체불명의 파일들로 바뀝니다. 아무리 클릭해봐도 열리지 않고 대신 메모장에 당신의 문서들은 암호화됐다. 복구하려면 연락하라는 영어 문장이 나타납니다. 파일 복구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입니다. 이런 랜섬웨어에 서버로 쓰는 컴퓨터가 감염돼 고객사의 항의가 빗발친 한 전산업체. 전문 수리기사에게 PC를 맡기고 수리비 1,600만 원을 건넸는데 다시 랜섬웨어에 감염됐습니다. 알고 보니 수리기사가 몰래 또 다른 랜섬웨어를 심어놓은 겁니다. 제가 해커한테 당했는데 그 당한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는 진짜 도의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학원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PC 수리를 맡겼던 한 고객은 수리를 받고 2주 뒤에 랜섬웨어에 걸렸습니다. 수리기사가 랜섬웨어를 심은 뒤 원격으로 작동시킨 겁니다. 그 이전에 3번 정도 수리를 맡겨서 비용도 비용이긴 한데 인간적으로 믿음이 있었던 분이 뒤통수를 친 거나 마찬가지니까는. 이런 식으로 돈을 뜯다 적발된 수리기사는 모두 9명. 모두 같은 회사 소속으로 40개 업체가 총 3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웹서핑을 한다든가 메일을 통해서 그게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수리기사가 그걸 직접 와서 설치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일부 수리기사는 랜섬웨어를 심은 해외 해커들과 협상을 대신해주겠다며 해커 요구보다 10배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중간의 일부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랜섬웨어에 걸렸다고 돈을 지불하면 해커가 반복해 표적으로 삼기 쉽다면서 수리기사가 돈을 요구해도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을 방문하려던 해외 동포들이 늘면서 재외 공간에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희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67만 명의 한국 교민들을 담당하는 LA 총영사관은 하루 5,000통 넘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 다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문의 기본적으로 하시죠. 뉴욕 총영사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서류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턴 민원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돼 결국 LA와 뉴욕 총영사관은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영사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위한 팀을 하나 별도로 좀 구성을 하는 걸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행 항공권 문의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교민들이 너도 나도 한국에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가족 중에 병환이 좀 있으시거나 좀 심각한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 이런 분들이 계속 한국을 못 가고 계셨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 심각한 인도에서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빗발쳤고 중국에서도 그동안 중국산 백신을 기피하던 교민들도 일단 백신을 접종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교민 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교민들은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 가족에 형제, 자매가 포함되지 않는 건 아쉽다며 격리 면제 범위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부분 사업장이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도 될 만큼 준비가 됐다면서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영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는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 지난해까지는 밀려드는 주문 물량을 맞추려면 평일 잔업에 주말 특근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적을 땐 근무 시간을 줄이고 반대로 일이 몰릴 땐 대체 인력을 고용해 해법을 찾았더니 일주일에 52시간 근무제를 무리 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키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가 대체 인력을 고용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초과 근무 수입이 줄었지만 과로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좋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입이 줄어들어서 10% 가까이가 아마 수입이 줄어든 걸로.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78만 3천여 개, 780만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해당 기업 10곳 중 9곳이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며 주 52시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세업체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6개월까지, 선택 근로제는 3개월까지 확대 시행하고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가 합의하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꾸리고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인건비 지원 등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당장 중소기업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이게 다 돈이 들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 혜택을 대기업들만 누리고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 52시간 시행에 대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체 설문을 돌렸더니 뿌리 조선산업의 44%는 아직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고 27.5%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결국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이게 다 돈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혀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입국 예정자 3만 7천 명 중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6.4%에 불과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3년이란 유예 기간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도 있으니 중소기업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들이 함께 동의하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반면 실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99%의 중소기업은 25%만 가져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도 제대로 주 52시간제 정착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위에서 다 가져가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작은 사업장들은 이익 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원활하게 굴릴 수가 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하청, 재하청 업체들입니다. 대기업들의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문제는 원청기업이 쥐고 있기 때문에 원청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구조, 하다못해 공동사업주적인 지위를 갖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주 52시간 제도의 혜택을 대기업들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산업구조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 회사에 수백억 원대 경영 손실을 끼친 혐의로 2달 전 구속이 됐죠. 앞서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필 기정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재작년 이 의원 이름으로 발송된 전통주를 선거 국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을 21대 총선 출마 예상자로 보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불법 기부를 위해 자신이 창업주로 있는 이스타항공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자격으로 중복 투표하도록 독려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점 등을 감안해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의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와 전주시 기초의원 등 8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선거 활동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까지 활용됐다. 이번 재판부의 결론은 오는 11월 말까지 예정된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국회 연설에서 지금은 청년 재난시대라면서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또 새로운 개념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로남불, 조국, 무능한 개혁. 여당 대표의 연설은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거리도 강조했습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차 추경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외에도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3종 패키지를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늘면 증가분의 10% 정도를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이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 20, 30대 청년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전담 장관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악의적 허위 보도에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언론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했던 송 대표가 각종 민생과 청년 대책, 개혁에 대한 구상을 분명히 한 연설이었지만 당내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선 여전히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진 종부세 완화안과 대선 주자들 간 공방이 격화되는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비공개 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두 사안 모두 이번 주 안이란 시한만 정한 채 최종 결정을 또 유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부겸 총리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여야정 협의체의 의견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내 핵심 과제인 국민의당과의 합당 또 공천 자격 시험을 두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선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철희 정무수석의 예방을 잇따라 받고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의견 접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청와대 쪽에 국정에 필요한 방향으로 편하게 형식과 그런 어떤 참석 인원을 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여기에 활성화되길 바라고.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미묘한 신경전이 표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인연과 신뢰를 내세워 합당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안 대표는 통합에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당명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합당 과정을 또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또 그리고 또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저와 안철수 대표님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원들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야권 대통합을 속가흥정으로 여기는 인식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해 실무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사무총장 자리엔 이 대표가 삼고초려 중이라던 사선의 권영세 의원이 결국 고사한 데 이어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놓고서도 당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선택권 내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당직자에게 폭언과 발길질을 하는 무리를 빚고 탈당했던 송원석 의원은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송 의원의 복당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취임 초반부터 당내외 복잡한 현안들이 얽히면서 이준석 리더십이 벌써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독도 방어 훈련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훈련인데 일본 정부는 또 반발했습니다. 竹島が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国有の領土であることに鑑み 독도가 일본 땅이다. 명백한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도에 독도를 그려놔서 논란이 됐을 때에는 그저 지리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검증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지도의 독도 표시가 순수하게 지리적인 표현이고 정치적인 선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도에 그 지점에 독도가 있어서 표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논리라면 90km 떨어진 바로 옆 울릉도는 왜 표기를 안 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니 관심 없고 독도는 자기 땅이란 뜻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다음 독도의 크기를 보면요. 가장 큰 섬인 동도의 둘레가 약 2.8km, 서도는 2.6km 정도 됩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같은 배열의 구글 지도를 보면 독도는 점으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집요하게 독도를 점으로 찍어놨습니다. 실제 일본 측 지도에서 독도를 확인하려면 좀 확대를 해서 봐야 합니다. 흐릿하더라도 어떻게든 흔적을 남겨둔 건데요.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담은 지도는 일본 민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대개 일본 정부와 관공서에서 쓰입니다.
이들은 일부러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IOC의 어떤 형평성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어떤 수준의 강한 권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IOC는 일본의 입장을 우리에게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고 문체부는 장관 명의의 서한으로 적극적인 중재를 재차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평창올림픽 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시하는 건 정치적이라는 주장과 IOC 중재안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류호정의 파격 시위 타투를 허하라인데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이제 의사가 아니어도 이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오늘 파격적인 시위까지 벌였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아니더라도 타투 시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네. 그 모습이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류호정이 국회 경내에서 낯선 풍경을 연출합니다. 누군가는 되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 라고 훈계합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타투어법을 제정합시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뭐 본인도 이제 낯선 풍경이라고 했지만 국회의원 그 시위로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봤던 국회의원 집회 모습하고는 달라서 네. 류호정 의원한테 왜 이런 시위를 벌이게 됐나 물어봤는데요. 답변 들어보시죠. 네. 타투이스트들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기자회견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등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손등에 생기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제가 어떤 옷을 한번 입음으로써 이분들이 이야기가 국민들께 좀 더 전달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류 의원은 다만 진짜 문신을 한 건 아니고요. 타투 스티커를 붙인 거라면서 며칠 지나면 지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그 BTS를 그 법안 홍보에 이용했다가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SNS에 올린 이 사진부터 봐보겠습니다. 팔과 손에 문신을 한 BTS 멤버 정국이 붕대 그리고 반창고로 문신을 가린 사진인 건데요. 네. 류 의원이 이 사진으로 타투 양성화 법안을 필요성을 홍보를 하니까 BTS 팬들이 BTS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발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법률안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좀 법안을 알리고 싶었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류 의원은 논란이 된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류호정 의원이 이제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이제 관련법 통과를 호소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수십만 명에 달하는 타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요. 가족들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특히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타투업자들이 협박에 시달리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타투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린 타투이스트들이 협박과 갈취, 성폭행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타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적법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그래서 타투업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 과정 그리고 자격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문신 시술을 양성화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참시 코너에서 정치인들 요즘 뭐 눈썹 문신 많이 한다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관련법이 통과할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요즘엔 눈썹 문신 정도는 대선 주자들도 많이 할 정도로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대선 주자들 보면요. 홍준표, 안철수, 원희룡 이 3명의 대선 주자들 모두 눈썹 문신을 했는데요. 네.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류호정 의원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신이 일반화되면서 류 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타투 양성화 법안을 낸 엄태영 의원의 말입니다. 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안도 의사들 반대가 걸림돌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의사들 주장인 건데요. 네. 이번에는 이런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도쿄올림픽에 나설 야구대표팀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신인 이의리 선수가 깜짝 발탁됐고 40살 동갑내기 추신수, 오승환 선수는 최종 제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개막 한 달여를 앞두고 야구 국가대표 24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기아 투수 이의리. 유일한 신인으로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의리 선수는 앞으로 차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장한 에이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 올림픽에서도 조카로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대표팀 좌완 투수는 차우찬과 이의리 단 2명. 지난해 최고의 활약에도 부상으로 빠지게 된 구창모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좌완을 한 3명 정도 뽑고 싶었습니다. 사실 구창모 선수가 빠진 게 가장 좀 마음이 감독으로서 좀 아프고요. 구창모 선수가 생각보다 날짜가 좀 많이 늦어졌고요. 베이징의 영광을 경험했던 최고참 강민호와 김현수가 2번째 올림픽에 나서고 다승선두 원태인, 두산의 최원준 등 젊은 투수들이 대거 합류한 반면 평균 자책점 0.55를 기록 중인 한화의 불펜 투수 강재민이 제외됐고 기대를 모았던 베테랑 추신수와 오승환도 모두 빠졌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지금 팔꿈치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또 오승환 선수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고우석 선수가 좋다고 보고 대표팀은 다음 달 19일에 고척돔에 소집돼 2연속 금메달을 위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월드컵 북중미 예선에서 믿기 힘든 골키퍼의 황당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보는 사람은 어이없어 웃지만 당사자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사연을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와 IT의 월드컵 북중미 예선. IT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수가 나옵니다. 2번의 헛발질로도 모자람. 발끝으로 공을 건드린 황당한 자책골. 골키퍼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이 골은 이 경기의 결승골이 됐습니다. 골키퍼들의 치명적 실수는 상상 초월입니다. 평범한 슈팅을 놓치는 이른바 알까기는 기본. 공에 발을 제대로 갖다 대지 못해 허무하게 골을 헌납하는 건 애교 수준입니다.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대가를 치르거나 공이 코앞까지 넘어온 줄도 모르고 골문을 비웠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Where is the goalkeeper? Goalkeeper Mike Flacken was drinking water. 잘 막았나 싶었지만 그게 아닐 때도 많습니다. 멋지게 막아놓고 일어서다 손에서 놓친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힘겹게 막아낸 공을 무심코 끌어안았다가 골라인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기 드문 진기명기도 연출합니다. 공격수들도 넣기 어려운 사각에서 절묘한 가마차기로 자책골을 터뜨리기도 하고 동료를 향해 던진 공이 자기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묘기 같은 골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수문장들조차 피해갈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찰나의 실수. 10번을 잘 막아도 한 번의 실수로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골키퍼들은 오늘도 천당과 지옥을 수없이 오가는 극한 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일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사상 최초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최종 예선에 나설 나라들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경고 누적으로 벤치에 앉지 못한 박항서 감독. 베트남도 원정 경기에서 고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3골을 내주고 끌려갔습니다. 종료 직전 2골을 따라붙었지만 2대3 패배. 그래도 새 역사를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조 2위 중 상위 5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드로 사상 첫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망신 나지 않을까 지금 한국하고 안 만나는 게 좋겠죠. 부담스럽잖아요. 최종 예선에 나설 12개국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이란, 호주 등이 조 1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했고 베트남과 중국, 레바논 등이 와일드 카드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조 추첨은 피파 랭킹 순으로 포트를 배정받기 때문에 톱시드 가능성이 낮은 우리나라는 일본 또는 이란과의 승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최종 예선은 12개국이 2개 조로 나뉘어 팀당 10경기씩 치르게 됩니다. 조 1위와 2위는 월드컵 본선에 직행, 조 3위를 차지한 팀들은 자체 맞대결과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오늘 하늘 사진 한두 장은 찍지 않으셨나요? 선명한 하늘빛이 여름보다는 가을을 닮아 있었죠. 북쪽에서 서늘한 공기가 내려와준 덕분인데요. 서울 등 서쪽 지방뿐만 아니라 태백산맥을 경계로 강원 영서와 영동 지방의 날씨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맑기만 했던 춘천의 모습이고요. 동해안 지방은 이처럼 동풍이 만들어낸 비구름이 온종일 가득했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비도 내일이면 그치겠지만 아쉽게도 날이 말끔히 개지는 못하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의 하늘빛이 온종일 흐리겠고요. 구름이 해를 가려주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내일 아침까지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강원 산지를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안개가 무척 짙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만 가득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로 서쪽 지방이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대구는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그래도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토요일에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6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